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당권을 조금 했지요. 안 까먹었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세 군데 미친다 그랬습니다. 뭐뭐 미친다 그랬던가요? 부합물과 종물, 종된 권리까지 미친다 그랬습니다. 저당권의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미친다 그랬어요. 다만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그랬고, 배제 특약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그 판서를 해드렸고요. 다만 과실 수취권하고 물상 대위는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실 수취권하고 물상 대위는 예외적으로 미치는데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미친다 그랬던가요? 예, 압류를 하게 되면 미친다 그랬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압류는 어떻게 해야 압류가 된다 그랬나요? 압류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다른 말로 경매 개시 등기,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당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과실 수취권, 그러니까 그 목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임, 월세, 지료, 이걸 다 저당권자인 은행이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는데, 피담보 채권 민법 360조에 의한 피담보 채권이 5개가 발생한다라고 지난주에 판서해 줬습니다. 피담보 채권 5개 뭐였나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이자 1년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실행비용, 이 5개가 피담보 채권의 범위로서 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기에 판서해드렸고, 그 다음에 저당 부동산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을 안고서 누군가가 매수해 갈 수 있다 그랬나요? 말소시키지 않고 매수해 갈 수 있나요? 예, 그럼 이제 그 매수인 소유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이후에 소유권 취득한 자, 말소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한 자, 그 다음에 그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된 자, 이 자들을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 요 제3취득자들은 경매가 진행됐을 때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대의 변제할 수 있다 그랬나요? 예, 대의 변제할 수 있고, 그 대의 변제한 거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채무자는 임대인이 뭐 이런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고, 만약에 구상이 되지 아무도 총대를 메고 진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경매에 넘어가서 경락이 될 수 있고 경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어디다 해야 된다 그랬어요? 법원에 해야 되고, 이 법원에다 하게 되면 이 최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뭐 한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해 준다. 이렇게 지난주에 정리를 했으면서 지난주에 정리한 내용이 거기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내용이 어딜 좀 볼 거냐면은 3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우선 변제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316페이지까지는 지난주에 한 거라서 거기 지금 잠깐 그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한 거고요. 317페이지에 보니까 우선 변제권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지금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됐다. 지금 저당권에 의해서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저당권 실행되는 것은 임의 경매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합니다. 저당권 실행은 무슨 경매로 간다고요? 임의 경매.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임의 경매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언제든지 경매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지금 3개월 이상의 이자를 면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언제든지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임의 경매를 일단 딱 걸어놔요. 그러면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담보 가치가 일단 많으니까 당장 경매를 아마 안 낼 겁니다. 임의 경매를 이렇게 걸어놓고.
자, 그래서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임의 경매인데, 그럼 저당권 실행이 될 것 같으면 요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의 역할을 해요. 요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 저당권보다 선순위가 되면 경매에서 살아남게 되는 거고,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 권리, 이 뒤에 있는 후순위 권리는 다 말소가 돼요. 이걸 소재주의라 그래서 싹 다 지우고 깨끗한 등기부를 받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저당권보다 뒤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또는 뭐 후순위 담보권이 있다 그러면 담보권 다 포함해서,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말소가 돼 버립니다. 소재주의에 따라서 싹 다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에 해당되는 이러한 것들은 전체가 다 말소가 됩니다. 전체 다 말소, 소재주의에 따라서 싹 다 지워요. 그래서 경락인은 매수인으로서 깨끗한 등기부를 받아가게 됩니다. 그럼 뒤집어 이야기해서 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런 것들은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살아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살아남게 돼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살아남는 거 맞죠? 네, 살아남다 그랬잖아요 지금. 전세권이 뒤에 있으면 저당권 뒤에 후순위면 말소가 되는데, 선순위면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썼으니까 살아남는데, 전세권자가 아이 재수없어, 왜 내가 있는 건물이 경매 들어가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배당을 신청했다. 사실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는데 꼭 뭐 재수 없는 일은 아닌데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더러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살아남았는데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을 하게 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전세권자가 지금 저당권보다 선순위라서 살아남았는데 뭘 신청했다고요? 배당을 신청했단 말이죠. 법원에다가 배당을 신청하는 순간 전세권은 소멸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소멸 안 하는 건데, 왜냐하면 저당권보다 지금 선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순위가 선순위예요. 선순위라서 지금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다 살아남았어. 근데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해버렸다고. 법원에다가 배당을 신청하는 순간 그러면 전세권은 뭐 한다고요? 소멸한다. 원래는 소멸 안 해. 왜냐면 저당권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는 소멸해야지. 후순위는 이제 이거는 당연히 이제 말소가 되는 거니까 뭐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데, 선순위 저당권은 살아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당을 신청하는 바람에 뭐 한다고요? 전세권이 소멸한다. 그래서 저당권이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게 되면 경매하고 섞어서 문제를 내버리면 이게 문제가 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당권만 내면 크게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 저당권하고 경매에 의해서 말소가 되는 것인 말소 기준 권리와 그 소재주의가 적용되는 걸 알고 있는가, 이해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섞어서 내면 좀 문제가 어려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배당으로 가게 되면, 배당으로 갔을 때 선순위 저당권, 여기가 지금 선순위 저당권인데, 요 선순위 저당권보다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에 의한 소액임차인이 먼저 받아갑니다. 누가 먼저 받아갈 수 있다고요? 소액임차인.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입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 이 사람들이
저당권자, 담보권자.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갖고 있는 저당권 1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국세 중에서 당해세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당해세가 먼저 받아갑니다. 당해세. 당해세는 국세하고 증여세 이런 건데 국세, 증여세, 그다음에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까지 포함해서 당해세라 그러는데 요 당해세가 선순위 저당권보다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3개월분의 임금 채권 이거 먼저 받아갑니다. 3개월 분의 임금 채권입니다. 요거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가도록 돼 있어요. 소액 임차인, 당해세, 3개월분의 임금 채권 이런 것들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됐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압류 등기가 선순위예요. 가압류가 선순위, 그 다음에 후순위로서 저당권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경매가 들어갔을 때 저당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럴 때에는 가압류하고 저당권은 동순위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가압류가 선순위고 후순위가 저당권인데 그럼 이게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저당권이 물권이니까 내가 먼저 받겠다 이건 안 되고요. 가압류가 1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하고 가압류는 동순위로 보게 됩니다. 뭐로 본다고요? 동순위. 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법에서도 나옵니다. 이 순위가 가압류하고 저당권하고 순위 따지는 문제는 그 등기법에서도 올라오니까 지금 이 내용은 등기법에서 그대로 시험 문제가 또 같이 사용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순위가 무슨 순위로 간다고요? 동순위. 가압류가 1순위고 저당권이 2순위이기 때문에 배당 순위는 동순위예요. 동순위니까 안분 배당을 하게 됩니다. 무슨 배당을 한다고요? 안분 배당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순위이기 때문에 안분 배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프린트물 드린 게 있는데 그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1번 문제에다가 별별 2개 치고 보시죠. 문제.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저당 목적물이 경매되는 경우에 권리 상호간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해주세요. 뭐가 틀렸다? 2번 틀렸네. 1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 그럼 지상권이 선순위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됐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저당권보다 지상권이 선순위면 살아남았죠? 예. 그럼 이 경락인이 인수 말소가 안 되니까 인수 받아가야 돼요.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따른 매각에서 매수인을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부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락인을 뭐라 부른다고요? 매수인, 돈 주고 사갔다. 그래서 경락인을 이름을 매수인으로 부르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경락인, 왠지 남의 부동산을 뺏은 느낌이 든다 그래가지고 내가 돈 주고 정당하게 샀으니까 매수인으로 부르자. 그래서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부르기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매수인 그런 혼동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경락인, 매수인 이렇게 같이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매수인은 경락인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그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여기서 지금 여기 요 위에 있는 지상권은 인수고 뒤에 있는 지상권은 뭐예요? 말소. 그래서 말소로 가게 되는 거죠. 자, 말소니까 소멸한다는 소리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와가지고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가압류가 선순위, 저당권이 후순위네요. 물권자인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났습니다만 가압류가 선순위고 저당권이 후순위였을 때 가압류와 저당권은 무슨 순위로 간다고요? 동순위.
동순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먼저 받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순이니까 배당을 할 때는 안분 배당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분 배당을 하라. 자, 그래서 그 2번 지문 그래서 바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왔습니다.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전세권이 선순위죠? 그 저당권보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먼저. 그랬으니까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선순위예요. 그러면 살아남는다 그랬나요? 살아남죠. 전세권이 있는데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다. 살아남았는데 배당 요구하면은 여기 써놨습니다. 전세권자가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로 배당 신청을 하는 순간 말소 소멸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뭐가 된다고요? 소멸한다. 네 번째, 경매 신청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가진다. 그럼 대항 요건을 가진 임차권은 선순위가 되겠네. 요거네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구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보증금 일정액 요것은 이제 소액 임차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8조가 규정한 일정액은 임차인에게 최우선하여 변제된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8조가 규정한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은 먼저 최우선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최선순위 저당권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그래서 일정액 임차인에게 최우선에서 변제되는 거 맞고, 다섯 번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거. 그래서 요거죠. 3개월분의 임금 채권. 그래서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최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자보다 돈을 먼저 받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칠판에 안 썼습니다만은 경매 비용도 저당권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무슨 비용도요? 경매 비용. 자기네가 진행한 거라서 자기네가 돈을 먼저 뜯어요. 법원에서 진행했잖아.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간 경매 비용이 뭐가 경매 비용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감정 평가 비용이 경매 비용이에요. 일단 어떤 물건을 경매에 집어넣으려면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감정 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다가 제출해야지.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경매가 진행돼요. 그 감정평가 비용이 경매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지금 안 써놨습니다만 그때는 다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 실행 비용 그거 다 법원에서 먼저 다 공제를 하고 그 뒤에 이런 거 다 공제되고 나야만이 최우선 저당권 근저당권자가 돈을 경락대금을 받아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거 다 빼고 나서 받아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만약에 침해가 됐을 때 그 침해된 저당권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라고 하는 침해된 것에 대한 구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와 관련해서 보시냐면은 저쪽 322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거기 이 322페이지 정가운데 4번에 보면 저당권 침해 시 구제 수단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선순위 이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순위 저당권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소멸이 되어졌어요. 소멸이 됐으면은 이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소 등기를 안 하네. 말소 등기를 안 하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 선순위 저당권 말소해달라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민법은 공평의 원리가 적용돼요. 무슨 원리라고요? 아니 이게 권리를 잃어버렸는데
아직 말소 안 하고 있으면 후순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뭐가 일어나게 돼요? 순위 승진이 일어나는 거지. 이 후순위가 선순위로 올라서게 되는 이거 지우게 되면 야가 선순위로 올라서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순위 승진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빨리 지워야 자기가 순위가 승진될 거 아니에요. 그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소 청구. 그래서 저당권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저당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 본다고요? 저당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배제를 다른 말로 방해 제거라 그러는 거 알고 계시죠? 방해 배제를 다른 말로 뭐라나 방해 제거. 같은 말이죠.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저당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당권자에게 지금 방해 배제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저당권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삼총사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자신이 없어. 자, 세 개 뭐 있습니까?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세 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없어요. 세 개, 삼총사 중에서 하나가 없는데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방금 전에 놓은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 두 개는 있습니다.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권 두 개는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자, 왜 반환 청구권이 없냐면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 지역권하고 저당권 두 개는 물권 청구 중에서 뭘 인정 안 해요? 반환 청구권.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인정되는 거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 이 두 개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보죠. 지금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즉시 변제 청구권입니다. 세 번째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입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 목적물이 저당 목적물이 멸실을 해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 그랬으니까 이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죠? 돈 빌려간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을 거 아닙니까? 돈 빌려간 사람이 채무자고 그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내놨을 때 그 자기 부동산의 담보로 전가 결론적으로 설정자란 말이 붙었으니까 부동산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교 채무자다 이 말이에요. 그 저당권 설정자가 책임 있는 사유.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권 설정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소리네요. 책임 있는 사유. 법조문에 책임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기책사유로 인해서 저당 목적물을 멸실훼손하게 되면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 다른 담보물을 좀 내놔라 라고 해서 이 저당권 설정자 보고 다른 담보물을 또 내놔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저당권 설정자에게 채권자가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을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당권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저당권을 그대로 유지할 의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깨버릴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했다. 요거 조심해야 되는데 학생분들 이걸 되게 잘 놓치세요.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했다. 그러면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 발생 안 합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뭐라고요?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했을 때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설정자의 잘못으로 담보 목적물이 멸실훼손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장 가면 잘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 변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변제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어떤 귀책 사유가 있었을 때입니다. 누구한테 지금 잘못이다고요? 채무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담보 목적물이 멸실훼손했다. 이렇게 되면은 즉시 변제라. 즉시 변제라는 것은 빌려간 돈,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권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한 이익을 상실한 거예요. 규칙 사유가 발생해서 담보 목적물이 멸실해서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한 거예요. 기한 이익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변제라. 그럼 즉시 변제하라는 말은 저당권을 깨버리는 거죠. 저당권을 깨버릴 거니까 즉시 변제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게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가치가 50% 미만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담보물이 멸실훼손해서 담보 가치가 훼손됐어요. 이 담보 가치가 훼손됐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렸는데 3억 밑으로 그 담보 가치가 3억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50% 밑으로 내려가 버렸다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담보 가치 이 담보 가치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입니다. 담보 가치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손해배상 청구권은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저당권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유지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깨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즉시 변제 청구권 이거 행사 못합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한 상태에서 손해배상 청구 이것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양립할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저당권을 뭐 한다고 그랬다고요? 유지. 근데 즉시 변제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권을 깨버릴 거니까 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동시 행사가 가능해요. 여기 즉시 변제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건 두 개를 동시 행사할 수 있다. 왜냐? 이 두 개는 어차피
저당권을 깨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과 손해배상 청구는 두 개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지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양립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드린 프린트볼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십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저당권 침해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번호로 할까요? 몇 번이 틀렸다? 잘했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1번 이미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더라도 슬러시 자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박스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선순위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선순위 저당권이 이미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말소를 안 시키고 있더라. 후순위 저당권자가 그러면 소멸된 저당권을 갖다 말소시켜라 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바로 1번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1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권 박스 손해배상 청구권 목적물의 침해로 저당권자가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만 인정된다. 50% 미만으로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멸시훼손으로 인해서 담보 가치가 50% 미만으로 훼손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 판례 내용이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의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변제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도래 전.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거기 박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저당물이 훼손되어 담보 가치가 부족하게 된 경우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네요. 여기 봐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발생하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죠. 무슨 사유라고요? 책임 있는 사유. 불가항력이란 말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벼락을 맞았다든가 옆에서 불이 나는데 불똥이 튀어가지고 불씨가 날려가지고 우리 집 건물이 같이 올려 붙어가지고 탄 거예요. 그럼 내가 불을 낸 게 아니지. 그것도 불가항력이란 말이죠. 그렇게 불가항력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은 책임 없는 사유로 가버린다. 책임 없는 사유는 목적물이 멸실훼손했다 하더라도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가 안 돼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해야만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4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4번은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깼다가 잘못하면 4번 고르는 수가 1번 골라야 되는데 1번을 안 고르고 4번을 떡하니 골라놓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이게. 뭐 요거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오늘은 이걸 골랐겠지. 근데 과연 다음번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휙 날아갔을 때 또 고를 수 있느냐는 건 별개야. 오늘은 잘 골랐는데 다음에 또 고를 수 있을지는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예. 이제 한 며칠만 지나도 4번 고르게 돼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1번 잘 고르실 거야. 자, 5번.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는 즉시 변제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근저당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25페이지 쪽에 근저당 봅니다. 근저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채권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장래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근저당은 일단 물품 공급 계약이 좀 필요해요. 대표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기아자동차로부터 자동차 대리점 계약을 하고 자동차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으로. 그런 것이 이제 물품 공급 계약이죠. 그다음에 뭐 K2라든가 뭐 아디다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등산복 매장으로서 본사하고 계약을 해서 등산복을 갖다가 뭐 블랙 야크 같은 거 이렇게 공급받기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S-오일 같은 거 뭐 이렇게 공급받기로 했다. 뭐 아니면 뭐 파리바게뜨 계약을 해가지고 빵을 공급받기로 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물품 공급 계약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본 계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 계약에 따라 물품 공급을 얼마까지 이렇게 공급받을 거냐. 왜냐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어치 물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5천만 원을 다 결제하는 게 아니라 뭐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이렇게 결제를 했겠죠. 그럼 3천만 원 결제했으면 2천만 원 채무가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또 5천만 원 들어왔는데 또 3천만 원 결제하고 2천만 원 남았으면 이제 채무가 4천만 원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채무가 쌓이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얼마까지 쌓여도 계속 공급을 할 거냐라는 그 물품 공급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을 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채권 최고액 얼마까지 공급을 할 거냐라고 하는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20억으로 정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럼 요거 채권 최고액의 성격을 물어보게 되는데 일단 채권 최고액을 20억으로 정하겠으면 채권자인 본사 쪽에서 20억치 물건을 주는데 그냥 줄 리는 없으니까 담보를 설정해라 라고 요구할 테니까 그래서 물품을 공급받는 채무자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담보로 내놓게 되겠죠. 물론 채무자가 부동산을 못 내놓게 되면 채무자의 부모 형제 부동산이 담보로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딱 우리가 물상 보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상 보증인 부동산이 담보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에 따라서 여기에다가 근저당 등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채권 최고액의 의미가 뭐냐라는 게 기출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참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의 한도액이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채무자, 요 채무자가 책임져야 될 채무의 한도액이 아니고 담보로 해놓은 담보부동산에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이게 판례예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의미는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담보부동산에서 우선 변제받아 갈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 내용인데 이거 자주 물어보니까 일단 요거 성격, 채권 최고액의 성격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등기를 하라 그랬는데 필요적 등기 사항으로서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이라는 뜻, 이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 이거를 꼭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나 등기하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이 얼마냐, 이거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둘. 그 다음에 채무자 누구냐, 이거 등기해야 된다. 셋.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해야 될 필요적 등기사항으로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필요적 등기사항 세 개 뭐라고요?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 두 번째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채무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등기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인데 대표적인 게 결산기, 존속기간 이런 것들은 임의적 재량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입니다. 뭐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세 개. 근저당의 뜻 취지, 채권 최고액, 채무자 세 개는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근저당에서 말하고 있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민법 360조에 의한 범위, 저당권에 설정한 범위보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시험 문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원본을 다른 말로 원금이라고 그러죠. 근데 법조문에는 원본이라고 돼 있어요. 원금이라고 안 돼 있고 원본. 두 번째로서는 이자. 요 이자는 피담보 채권에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자는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자는 원본에 대한 이자입니다. 원본에 대한 이자.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위약금. 네 번째로서는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변제기에 변제를 못했다는 거죠. 변제기에 채무를 못하면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지연배상이 되겠는데, 아까 민법 360조에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은 얼마큼만 담보해 준다 그랬어요? 1년분. 다시 한번. 민법 360조에 의한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는 지연배상을 얼마까지 해준다고요? 1년분만 해준다고, 1년분. 근데 저당권에서는 1년분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상 전액 담보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전액 담보예요, 전액 담보. 어디에 들어가는 한 전액 담보한다고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 그러면 전액 담보된다. 그러므로 1년분만 담보된다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1년분만 담보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틀립니다. 1년분만 담보되는 건 어디다?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1년분만 담보되는데 근저당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전액 담보되기 때문에 1년분만 담보된다 그러면 틀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주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민법 360조의 저당권에서는 피담보 채권이 실행 비용을 담보했지만 근저당에서 피담보 채권에는 실행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실행 비용. 실행 비용이 뭐예요? 경매비용이에요. 경매비용. 경매비용으로서 아까 감정가라든가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 그 경매 전체를 갖다가 진행될 걸 갖다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 공고에 들어가는 비용들, 통지 비용들 다 그 실행 비용으로 잡히는데 그것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민법 360조 저당권에서는 실행 비용을 포함했지만 근저당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가 잘 물어보는 거 이거 실행 비용 포함하느냐 안 하냐? 안 한다. 그다음 여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 1년분만 담보하느냐 전액 담보되느냐 이 차이 이거 물어봅니다. 1년분만 담보되는 것은 저당권, 근저당은 1년분이 아니라 전액, 채권 최고액 범위라면 전액 담보된다. 요 차이 요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채권 채무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채권이 지금 일시적으로 0이 됐습니다.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됐을 때 채권 채무가 지금 일시적으로 0이 됐습니다. 0이 됐을 때 근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 소멸 안 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으면 헷갈리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에서는 채무가 0이 되면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서 딱 0이 되는 순간 저당권은 그냥 소멸합니다. 말 쓰든지 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해요. 근데 근저당은 이렇게 채권 채무가 0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를 학술적으로 뭐라 부르느냐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부정성 완화라고 부른다. 뭐라 부른다고요? 부정성 완화. 부정성 완화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증감 변동을 하다가 어떤 순간에 가가지고 지금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확정된 걸 갖다 피담보 채권의 확정 또는 채권 최고의 확정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확정 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채권 최고의 확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이 됩니다. 다시 합니다. 뭐가 도래하면 확정한다고요? 결산기. 결산기가 도래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서 저기 기본계약이 있었는데 저 기본계약 물품 공급 계약에 해당되는 저 기본계약이 저기의 계약 자체가 해지가 됐거나 또는 해제가 됐습니다. 기본계약 자체가 해지 또는 해제가 되면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저 채무자 갑이 영업을 하다가 파산이 됐어. 와우, 큰일 났다. 저 20억 걸어놨는데 파산됐으면 저 보통 일이 아닌데, 파산됐다. 파산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확정 이전이다. 피담보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다 바꾼다는 것은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고요. 아직 확정 이전이기 때문에 채무자 변경이 허용됩니다. 채무자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결산기 결산기 바꿀 수 있고요. 존속기간 다 바꿀 수 있어요. 등등등등등 다 바꿀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등등등 다 바꿀 수 있다. 단 이런 거 변경하게 되면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채무자를 바꿨다, 채권 최고액 바꿨다. 그러면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변경 등기.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다 바꿀 수는 있지만 바꿨을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사항을 변경했으면 변경 등기를 하라. 자, 지금 이제 이러한 사유, 결산기가 도래했다든가, 계약이 해지가 됐다든가, 경매 신청 등으로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되면 말입니다. 이제 확정과 동시에 이제 뭐로 바뀌느냐 그랬더니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근저당이었죠? 지금까지 근저당이었는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순간 이제 뭐로 바뀐다고요? 저당권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이제는 근저당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기본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근저당권이 기본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왜 담보되지 않는다?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확정됐다는 말과 동시에 이제는 근저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로 바뀐다고요? 저당권. 그러니까 아무리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근저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로 넘어갔어요? 저당권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누가 경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집어넣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즉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즉시 경매 신청과
즉시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럼 동시에 경매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은 확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저당권자가 아니고 후순위 이 담보권자. 여기 지금 담보권자라 그랬으니까 이 담보권자는 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고 근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담보권자 그랬으니까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데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경락이 될 수도 있는데 경락이 됐다고 치겠습니다. 자, 경락. 그래서 매수인이 나왔어요. 이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경락대금을 갖다가 완납을 하게 되면 이 완납과 동시에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를 넣었을 때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선순위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거고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데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아느냐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과 동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거고요. 피담보 채권은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권자,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아니라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근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자가 경매를 집어넣게 되면 경매가 유찰이 될 수도 있고 경락이 될 수도 있는데 경락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경락인을 매수인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 매수인이 경락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완납을 하게 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은 완납과 동시에 그냥 확정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근저당권자는 앉아서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자기는 그냥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버리는 그런 문제를 남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어갖고 요 판례 하나만 예외 판례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조금 전에 뭐라 그러냐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채권 최고액 범위라 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에서 담보되지 않는다 그랬죠. 저당권은 바뀌었으니까. 근데 확정 이전에 원본 채권이 있었는데 원본 채권에 의해서 확정 이후에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정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원본 채권이 있었고 원본 채권에 의해서 확정 이후에 뭐가 발생했다고요? 이자. 요 이자 확정 이후에 발생한 이자 이거 담보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된다. 이렇게 돼서 약간 판례가 두 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 그러니까 더 이상 근저당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판례 하나,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담보된다는 하는 거. 확정 이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의해서 발생한 이자는 확정 이후라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그건 담보된다라고 하는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됐는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25억으로 확정됐다고 하겠습니다. 25억으로 자, 등기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억으로 등기됐는데 확정된 금액은 25억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기 나와 있는 물상 보증인하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근저당 설정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입니다. 그 자가 매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뭐라 본다고요?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은 등기된 20억, 채권 최고액 20억만 변제를 하고 근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억 채무자, 갑이라고 써는 채무자는 확정된 채권 채무액 다 변제되면서 채무자는 전액 변제해야 됩니다. 확정 금액 전액 변제를 해야 돼요.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근저당을 말소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인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아, 있죠. 재산권인데, 저게 무슨 이거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있어요. 이거, 그래서 근저당을 말소시키고 사가는 수도 있고, 안고 사가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근저당이, 지금 이 근저당이 이 부동산이나 이 부동산에 설정되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당연히, 팔았으면 전 근저당권자는 새로 사간 근저당권자에게 내 근저당권 그거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 있지. 내가 지금 팔았으니까 내 앞으로 돼 있는 등기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저당 등기돼 있으니까, 팔아야, 이것도 헷갈리나?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자기 부동산이라고 치고 채무자 부동산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병이 지금 이제 양수인이네. 그러면,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양도인이지. 뭐, 어려워마, 두려워마. 그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근저당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소리예요. 자, 그러면 거기 3번 문제 풀어봅니다. 프린트물 3번. 자, 보겠습니다. 근저당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번호로 해주세요. 몇 번이 틀렸다? 5번 틀렸습니다. 1번에 피담보 채권에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다. 그렇습니다. 요거 피담보 채권, 요 피담보 채권 자체가 피담보 채권하고 근저당하고 두 개가 같이 옮겨야 돼야지. 근저당이나 피담보 채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의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무효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채권 최고액에는 피담보 채권 이자가 포함된 것이다. 여기 채권 최고액 안에는 뭐가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이자, 이거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왜? 저당권으로 전환됐으니까. 이거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왜? 저당권으로 전환됐으니까. 확정과 동시에 저당권으로 전환되니까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근저당, 확정되면 저당권. 그러니까 더 이상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 맞다. 네 번째,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될 때까지 그러니까 확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권 최고액, 존속기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를 변경한다. 여기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다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정이 아직 안 됐다면 채무자, 채권 최고액, 결산기, 존속기간 등등등 다 바꿀 수 있다. 바꾸면 뭐 해야 된다고요? 변경 등기해야 돼요. 맞는 말이 되겠고, 5번에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 최고액이란 슬러시 자릅니다.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한도액이다. 반대로 얘기했네요.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풀고 쉬겠습니다. 자, 그럼 4번. 근저당에 의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번호로 해주세요. 몇 번이 맞다? 2번이 맞아요. 1번.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및 존속기간을 반드시 등기하라. 여기 반드시 등기하라고 3개인데 근저당이라는 뜻 취지, 채권 최고액, 채무자. 그런데 1번은 존속기간이 있네. 취지와 채권 최고액까지는 맞지만 존속기간이라든가 결산기는 임의적 등기사항입니다. 반드시 등기할 건 3개밖에 없어요. 근저당은 또 취지, 채권 최고액, 채무자 3개만 반드시 등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존속기간이라든가 결산기는 필요적 등기사항이 반드시 등기사항 아닙니다. X. 두 번째,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나왔네. 원본 채권. 확정 이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다가 채권 최고액 범위 안에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범위 내라면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된다. 맞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된 결산기가 경과한 후. 잠깐만. 결산기가 경과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는 소리야. 자, 여기서 나왔네. 여기가 결산기가 도래했어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결산기가 지나갔다고 돼 있죠?
결산기가 지나갔다는 말은 피담보 채권이 뭐했다? 확정됐다. 이 소리예요 지금. 결산기가 도래하면 확정되는데 결산기가 지나갔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확정돼 버렸네. 그럼 이제 확정됐으면은 근저당이 아니라 뭐가 돼 버려요? 저당권이지. 자, 그러면 등기된 결산기가 경과한 후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다는 소리고 발생한 새로운 채권도 채권 체계액 범위라면 근저당에 담보된다가 아니라 담보되지 않는다. 확정 결산기가 지나가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왜? 뭐로 바뀌었다? 저당권.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자, 5번 근저당 설정 후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기 이전에 이전된 경우 팔아먹었습니다. 성규 종전 소유자는 근저당 설정자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누구 보고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양도인이다, 양수인이다. 양수인을 상대로 해야지. 양수인을. 누가? 양도인이 팔아먹었으니까. 이거를 기출문제 여러 번 냈습니다. 말소 등기 청구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여러 번 냈습니다. 아니 팔아먹은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말소 청구를 해 말이 안 되잖아. 누굴 상대로? 양수인. 그래서 거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상대방이 누구 된다고요? 양수인. 양수인 제발 플리즈. 양수인. 기출문제다가 양도인이라고 두 번 줬어 거기. 자꾸 놓치니까.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 이제 채권법 갑니다.